자, 379페이지 돌아왔습니다. 권리관계에 관한 확인입니다. 자, 지금 권리관계 확인하니까 조금 감각이 떨어졌을까봐 다시 체크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중개실무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중개실무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첫째, 중개계약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이 수립되면 물건에 대해서 조사, 확인의 절차를 잘하면 4번, 중개활동, 곧 영업이 일어납니다. 영업이 잘 되어야 계약이 체결될 겁니다. 계약의 체결을 중개의 완성이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무가 진행되는데 지금 어느 단계에 왔다? 조사 확인 단계에서 이제 중요한 권리관계를 확인해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권리관계는 중요한 거잖아. 그죠? 자, 예를 들면 물건을 파는 자 갑이 있고 사는 사람 을이 있습니다. 개업공인사가 중개업을 하는데 권리관계를 확인한다라면 이 갑이 진짜 자기 물건을 파는지 남의 물건을 훔쳐서 파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을 뭐라 부른다? 권리관계를 확인한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단원인데 교재 380페이지로 갑니다. 자, 여기에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첫 번째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될 것 상단에 2번 권리자를 조사 확인하는데 첫째, 당사자는 이렇게 확인합니다. 당사자의 확인 밑줄 껐습니다. 자, 일단 교재부터 짚어드리고 다시 필기하도록 할 겁니다. 일례로면 당사자를 확인하는데 자연인은 이렇게 확인합니다. 자연인의 동그라미. 그리고 자연인에 대해서는 뭐를 확인한다? 기억, 권리의 진정성을 확인한다. 밑줄 긋고 니은, 그 다음 행위 능력을 조사 확인합니다. 행위 능력에 줄 긋고 니은의 첫째 줄 자연인의 법률 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밑줄 긋습니다.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한다. 계속 줄 긋습니다.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이고 무효의 동그라미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한 능력자를 행위 무능력자라 그럽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할 겁니다. 그거 체크하셨고 쭉 읽으시면서 오른쪽 갑니다. 디귿번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줄 꺼놓고 대리인은 이렇게 확인합니다. 첫째 줄에 대리인은 뭐가 있다?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가 있다. 그거 줄 꺼놓고 또 한 장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382페이지 공동소유 재산일 때는 이렇게 확인한다. 공동소유 재산 밑줄 긋고 첫째 줄 민법상 공동소유의 유형에는 뭐가 있다? 공유, 동그라미, 합유, 동그라미, 총유 세 가지가 있다. 그리고 하단에 내용이 연결되어 있고 제일 밑에 2번 법인인 경우에는 이렇게 확인한다. 법인도 밑줄을 딱 긋습니다. 자, 이제 교재는 먼저 짚어드렸고 지금 권리관계를 이렇게 확인합니다. 지금 그 내용을 전달해 보니까 이렇게 그림이 이따가 올라가는 것 같다. 우리는 또 찝찝하거든요. 사람이 워낙 깜깜하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사이에 개업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지금 이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라. 그래도 좀 삐뚤다. 그죠? 권리관계를 확인하는데 첫 번째 뭐를 확인해라? 진정성을 확인해라. 그랬습니다. 진정성이라는 것은 진짜 자기 물건을 파는지 남의 물건을 훔쳐서 파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권리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진짜 자기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개업공사면 저 사람이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자기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한다? 첫째, 등기부 등본을 떼봅니다. 지금은 등기상 증명서 그렇게 말하죠.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소유자가 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실제 갑이 본인인지 여부도 확인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 부동산을 가지고 와서 팔아주세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본인인지 여부는 무엇으로 확인한다?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적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만약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부동산 사고가 나면 중개업자가 책임져야 됩니다. 등기부와 무엇으로 확인한다? 주민등록증으로 진정성,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 그럼 본인이 왔을 때는 그렇게 확인하면 되는데 처가 옵니다. 병이라는 처가 와서 처가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그럴 수도 있겠죠. 이 처를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른다? 대리인 그럽니다. 자, 그러면 대리인이 왔을 때는 어떻게 진정성을 확인합니까? 하니까 대리인은 본인의 인감이 첨부된 무엇으로 확인한다? 위임장으로 확인합니다. 이때 본인의 인감이 첨부된 할 때는 처를 말한다? 남편을 말한다? 남편이겠죠. 남편의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으로 확인합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내용.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진정성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게 자연인, 여러분과 저와 같은 개인, 자연인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이라면 밖에 나가면 법인하고도 거래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코롱 주식회사가 공장을 팔러 왔다. 이 법인이잖아, 그죠? 그럼 법인이 왔을 때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교재도 다 지나갔지만 법인도 똑같습니다. 첫째, 법인 등기부 등본을 떼봅니다. 그럼 법인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그게 대표이사 누구 이런 게 나타나겠죠? 대표이사인지는 무엇으로 확인하고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합니다. 똑같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이나. 근데 코롱 주식회사가 공장을 파는데 대표이사가 오는 게 아니고 총무부장 이런 사람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다? 대리인이 왔다. 그러면 코롱 주식회사의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으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이야기죠? 개인이나 법인이나 확인하는 것은 똑같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밖에 나가보면 그죠? 법인하고 거래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기보다. 법인 그러니까 뭐 삼성물산, 코롱건설 뭐 이런 것만 법인이 아니고 여러분 현장에 나갔을 때 신도리코, 복사기죠. 대리점 할 점포를 하나 구해주세요. 이런 의뢰 많이 들어옵니다. 세븐일레븐이 먼저 아시죠? 세븐일레븐 편의점 할 만한 점포를 하나 소개해 주세요. 세븐일레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뭘로 유지하고 있다? 법인으로 유지하거든요. 직원들은 전부 다 회사의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등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법인하고 거래할 일도 많다. 뭐 코롱건설, 현대자동차 이런 것만 법인이 아니라니까. 그죠? 놀부보쌈 할 만한 점포를 하나 소개해 주세요. 그러잖아. 그죠? 놀부보쌈 이런 것들도 프랜차이즈 법인으로 유지하는 거 아시죠? 법인과 거래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본인께 맞다. 진정성은 확인이 됐으면 그 다음 두 번째는 처분할 능력을 확인하라. 이렇게 돌았습니다. 자, 처분할 능력에는 크게 의사 능력과 무엇으로 나누어진다? 행위 능력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지금 행위 능력을 거기 제한 능력이다. 아까 그런 말이 지나갔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왜 자꾸 혼선이 좀 있는가 하면 최근 3년 전에 민법이 대폭 개정이 됐습니다. 민법은 거의 안 바뀌는 법입니다. 이게 기본 틀이기 때문에. 근데 민법이 오래간만에 몇십 년 만에 크게 바뀌면서 한정치산자, 검치산자 이런 것들을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럼 바꿨으면 모든 법에 해당되는 것들 민법이 바뀌기 때문에 다 따라서 고쳐줘야 되는데 아직 중개사법에서는 따라가면서 다 안 고쳐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선해서 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따라오시면 되고 시험 문제도 나올 때도 혼선스럽게 나오니까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됩니까? 저걸 알아야 됩니까? 그걸 고민할 필요 없도록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내용을 파악하는 데 의미를 갖습니다. 자, 다시 처분 능력에는 뭐가 있다?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사 능력이 있는 자는 행위 능력을 갖춘 것이다. OX. X입니다. 지금 능력의 범위를 묻고 있습니다. 다시 거꾸로 갑니다. 행위 능력자는 의사 능력을 갖추고 있다. OX. O입니다. O. 그럼 지금 물었던 말은 능력의 범위를 알고 있느냐? 이걸 묻는데 이게 어려우신 분은 의사 능력은 우리끼리 약속합니다. 5살이 가지는 능력이고 행위 능력은 19살이 가지는 능력이다. 우리끼리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나이를 넣으면 이제는 쉽게 들어옵니다. 의사 능력자는 우리말로 5살은 19살의 행위 능력이 있다. OX. X 대답하시겠습니까? 반대로 갑니다. 행위 능력자는 의사 능력을 갖추고 있다. 됩니까? O. 그래서 나이를 놓고 이해하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런 능력을 갖춰야지 처분할 능력이 생기는데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그럼 의사 능력이 없는 자니까 이를 뭐라 본다? 의사 무능력자다. 이렇게 부르겠지. 그죠? 그럼 대표적으로 의사 무능자는 5살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5살이 안 되는 4살, 3살, 2살짜리를 뭐라 부른다? 영아 또는 유아 혹은 만취자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자들이 법률 행위를 하면 법률 행위라는 게 계약입니다. 계약을 하면 아까 동그라미 하셨죠? 뭐가 된다? 무효가 되고 행위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행위 능력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그럼 행위 능력이 없는 자를 뭐라 부른다? 행위 무능력자다. 이렇게 부르겠죠. 행위 무능력을 아까 책에서는 제한 능력이다. 이렇게도 말했어요. 행위 무능력자가 이 말은 19살이 안 되는 능력이잖아. 그죠? 그러면 18, 17, 16을 뭐라 부른다? 미성년자 또는 하늘만 쳐다보고 1시간씩 웃음이 나오는 한정치산자, 입 벌리고 하루 종일 웃는 자, 검치산자를 뭐라고 부른다? 행위 무능력자라 부르는데
이런 행위 무능력자들이 법률 행위, 계약을 하면 뭐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뭐 하여야 한다? 추인하여야 한다. 여기까지가 민법 소관을 지금 제시한 겁니다. 자, 그러면 행위 무능력자가 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으니까 뭐 해야 된다? 추인,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게 민법적인 소관을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했는데 왜 우리 중개실무에서 이런 걸 배우는지를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 이야기입니다. 이 갑과 을 사이에 아파트를 뭐 토지라고 합시다. 땅을 팔아주세요, 사세요 이렇게 이제 중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갑이 진짜 자기 물건인지를 진정성을 확인했어요.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증을 확인해 보니까 본인께 맞아요. 그런데 갑이 3살짜리입니다. 3살짜리가 10억짜리 토지를 팔아달라고 왔다. 그죠? 뭐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물어봅니다. 3살짜리 이름으로 10억짜리 토지가 있기는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기가 없어서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3살짜리가 왔다. 그럼 우리는 이를 보고 뭐라 부른다? 영아, 유아가 왔다. 그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계약을 하면 뭐라 그랬다? 무효 이렇게 배웠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안 한 사람이다. 그러면 계약을 하겠죠. 자, 계약을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약금 3억 이렇게 지급을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이 되는데 알고 보니까 영아, 유아가 한 계약은 무효란다. 그럼 무효다 이러니까 매도인이 3억을 돌려주는 것으로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매수자는 이 3억을 지급할 때 아파트 하나 팔고 땅 2개 팔아가지고 3억을 지급했는데 아파트는 그 단세 2배가 올랐단다. 땅값은 3배가 뛰었단다. 그러면 3억만 준다고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손해가 발생한다니까요. 그래서 개업공사는 이런 사람들이 법률 행위를 하면 무효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지금 그래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론에 가깝죠. 여러분이라도 영아, 유아하고 거래할 일이 거의 없죠. 근데 만취자는 만날 수 있습니다. 만취자도 의사 무능자인데 이게 술이 취한 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약물이 과다하게 투입된 자를 만취자라 그럽니다. 만취자가 뭐라고요? 약물이 과다하게 투입된 자. 그럼 술 취한 자는 무슨 약물이 들어가 있죠? 그 알코올이 과다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빈속에 감기약 먹고 취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럼 취했다는 걸 증명하면 의사 무능자 됩니다. 그럼 뭐 혼몽하게 갚버리면 그럼 그런 자가 계약하면 그 자체를 뭘로 본다? 무효다. 무효가 되면 손해가 발생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의사 무능자의 법률 행위는 그런데 행위 무능자에 관련된 것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게. 자, 이 갑이 본인인지를 확인해 보니까 본인 것은 맞는데 나이는 13살이에요. 그럼 13살짜리가 10억짜리 토지를 팔려고 왔다. 그럼 우리말로 하면 미성년자가 왔다. 미성년자를 뭐라 부른다? 행위 무능력자 또는 제한 능력자인데 미성년자하고 계약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가 되면 뭐가 들어간다? 손해가 발생한다니까요. 그래서 추인하여야 한다까지 배우는데 자, 미성년자에 대한 법률 행위를 추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누구죠? 부모의 동의를 받고 거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미성년 재산에 대해서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거래해야 된다. 자, 그런데 행위 무능자 중에서는 한정치산자도 있습니다. 한정치산자는 이런 뜻입니다. 자, 이 갑의 진정성은 확인했는데 나이는 43살. 43살의 나이를 뭐라 그러죠? 꽃다운 나이 그럽니다. 꽃다운 나이. 꽃다운 43살인데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면 하늘만 쳐다보면 입 벌리고 1시간씩 웃는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우리말로 하면 뭐가 왔다? 한정치산자가 재산을 거래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늘 쳐다보고 1시간씩 웃는 사람이 마음대로 부동산을 처분하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걸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법원에서 당신은 한정치산자요 이렇게 선고를 딱 받으면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한정치산자인 행위 무능자가 법률 행위를 할 때는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후견인의 동의를 받고 거래해야 된다. 지금 그 단원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게 합리적이죠. 그런데 1년에 하늘 쳐다보고 한정치산자 1시간씩 웃는 자로 선고받는 자가 1년에 50명도 안 나옵니다. 50명. 4,500만 국민 중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론적인 이야기거든. 그죠? 그래서 이 한정치산자를 법에 바꾸면서 피한정후견인 제도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런 내용은 교재는 다 있어요.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그냥 한정치산자. 시험에도 한정치산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안 받아도 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이번에는 금치산자도 행위 무능자잖아요. 나이는 몇 살? 43살. 우리말로 무슨 나이? 꽃다운 나이. 그죠? 꽃다운 43살인데
하늘 보면 입 벌리고 하루 종일 웃습니다. 금치산자가 왔다. 그죠? 그러면 금치산자가 왔을 때는 당연히 후견인이 지정되어 있을 거니까 후견인의 동의를 받고 거래하면 될 것 같지만 금치산자는 완전 맛이 갔는 자이기 때문에 금치산자는 법률행위 자체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금치산자의 재산은 누구하고만 거래해야 된다? 후견인하고만 거래하여야 한다. 이 단원이 또 비교적 중요한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내용들이 전달이 됐습니다. 교재도 쭉 읽으시면서 참고해 놓으시고. 그런데 382페이지 보시면 공동소유인 재산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확인해야 될 거, 공동소유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연결이 됩니다. 자, 공동소유는 또 이런 그림입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딱 보니까 부동산을 누가 가지고 있다? 갑이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단독 소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등기부 등을 통해서 본인 여부를 확인해 보니까 등기부가 김, 갑, 동, 외, 사민, 공유 이렇게 등기부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등기부 등을 확인해 보니까 김, 갑, 동, 외, 사민, 합유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 등기부가 무슨 고등학교 동창회 건물이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무슨 고등학교 동창회 건물을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을 뭐라 부른다? 총유다 이렇게 부릅니다. 총유의 이름으로 등기가 된다니까요. 무슨 고등학교 동창회 건물 이런 것도 있고 김해 김씨 충정공파 일동 이거를 뭐라 그런다? 종중이라 그럽니다. 종중도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으로서 이름이 등기가 된다고요. 이런 걸 뭐라 부른다? 총유라고 부른다. 자, 지금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소유하면 단독 소유인데 여러 사람이 소유한 것이 공동 소유고 공동 소유의 모습이 아까 동그라미 했지만 뭐가 있다? 공유, 또 뭐 합유, 또 총유가 있다. 지금 거기에 동그라미 했다고요. 자, 민법은 이해 과목입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암기할 건 암기도 해야 됩니다. 이건 암기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부동산은 하나인데 여러 사람이 소유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공동소유라 부르고 공동소유의 모습이 공유, 합유, 총유인데 이런 물건을 만났을 때 개업공유사는 첫째 파악해야 될 거 지분이 있나 없냐부터 확인해야 돼요. 지분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답합니다. 공유, 지분 있다 없다. 지분 있다. 합유, 지분 있다. 총유, 지분 없다. 그죠? 민법의 소유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자, 지분이 있다 없다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지분을 처분하는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공유는요 자유롭게 처분하면 된다. 합유 동의받아야 한다. 총유는요 총유는 지분이 없죠. 그러니까 지분을 처분한다는 말이 있을 수가 없고 그 다음 전체물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당연히 공유 전체 동의받아라. 합유 전체 동의받아라. 총유는 규약에 따른다. 자, 규약에 따르는데 규약이 없으면 무엇으로서? 사원 결의서로서 전체물을 처분할 수는 있다. 이 표는 암기해야 된다. 지금 그 뜻이에요. 뭐 또 암기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안 했으면 지금 하시면 되고 민법에서도 굉장히 관리를 중요하시고 우리 중개실무에서 잘 출제되는 단원입니다. 자, 암기를 하셨습니까? 또 암기를 하라고 또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확인 수업을 합니다. 지금 이거 민법상을 왜 공부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해를 도우는데 지금 이 부동산이 김, 갑, 동, 외, 사민, 공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사람이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요? 김, 갑, 동, 외, 사민, 그러니까 4명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공유로 되어 있는데 김, 갑, 동이라는 자가 여기에 지분이 내게 50%다. 그럼 내 지분을 좀 팔아주시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유는 지분 있다 없다? 지분 있다. 등기부에 나타난다니까요. 그럼 그 지분을 팔아달라 그러면 자유롭게 거래하면 돼. 매수자 만나서 거의 계약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자기 지분은 50%인데 이 물건 전체를 팔아주세요 하면 뭐란다? 전체 동의가 있나요? 확인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다시 이 부동산이 김갑동 외 3인 합유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김갑동이가 이 물건의 50%는 내 거다. 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합유에 지분 있다 없다? 지분 있다. 지분이 나타납니다. 근데 자기 지분을 팔아달래요. 그러면 전체 동의가 있나요? 그런데 저 물건 전부를 다 팔아주세요. 당연히 전체 동의 받아야 된다. 지금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다시 김해 김씨 무슨 공파 일동 또는 무슨 고등학교 동창회 건물이다. 이거를 뭐라 그런다? 총유미입니다. 그런데 김해 김씨 충정공파의 뭐 종중 대표자 김갑동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임야, 10만 평짜리 임야에 5만 평이 내 거니까 내 지분을 팔아주세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총류는 지분이 있다 없다? 지분 없다. 지분이 없으니까 지분을 팔아달라는 말이 있을 수도 없다. 그런데 자꾸 자기는 50% 지분이 있으니까 팔아달래요. 그러면 다른 데 가보세요. 이래야 된다고. 지분을 거래 못하니까. 그런데 이 10만 평 임야를 다 팔아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한다? 종중규약이 있나요? 규약에 따라서 거래하는 겁니다. 동창회 회칙이 있나요? 이게 규약입니다. 여러분 동창회 회칙 이런 거 봤나요? 몇 년도 졸업생으로서 회비를 얼마나 내는 자를 회원으로 인정한다. 회장을 뽑을 때는 3분의 2가 동의를 하면 회장으로 선임하고 이런 규칙 있잖아요. 규칙. 그거를 뭐라 그런다? 규약이라 그런다고. 규약에 따라서 처리하는데 만약에 규약이 없다면 사원결의서라는 말은 전체 동의서로서 전체물을 처분할 수는 있다. 그래서 이걸 암기해야 된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어느 정도 또 복습했으면 다시 한 번 더 갑시다. 재밌게 나오는 것. 자, 합유는 지분을 인정해 주면서도 지분을 처분할 때 동의를 받으니까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합유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 합유는 동업자 형태입니다. 합유를 뭐라고 하는다? 동업자. 동업자는 밖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조합의 형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뭐 장수 막걸리 협동 조합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고무신 판매 조합이 들어온다니까요. 신용금고 협동 조합, 신협 들어봤나요? 조합이 들어오면 그게 무슨 관계다? 동업자 관계예요. 동업자 관계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봐요. 세 사람이 식당을 동업한다. 이런 거 필기하는 거 아니죠? 자, 세 사람이 식당을 동업하는데 한 사람은 나는 건물을 제공할게. 좋은 건물이 있는 모양이다. 그죠? 그리고 한 사람은 나는 식당을 운영하려면 식당 음식 만드는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나는 기술을 제공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인건비는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해서 큰 대형 식당을 세 사람이 동업을 합니다. 자, 그럼 동업자 관계인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분이 있죠.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내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동업관계가 깨져버린다고. 그죠? 그러니까 동업자 관계에서는 지분을 처분할 때도 반드시 뭐 받아야 된다? 동의받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합유는 밖에서는 조합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조합은 동업자 관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라고요. 그러면 단원이 좀 착착착 맞아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신협 같은데 가입을 하면 신협 같은데 돈을 맡겨보면 조합비를 내시면 비과세 해줍니다. 이런 말 들어봤나요? 그럼 들어보셨죠? 신협 이런 데 거래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희한하다. 거래도 안 해보고 뭐 질문하면 모르고 희한하다. 희한해. 신협 이런 데 통장 하나 없는 사람도 있나 지금? 신협 거래 해보셨어요? 다 똑같아. 하여튼 희한해. 대답도 똑같이 해. 신협 통장 하나 있나요? 그거 참 희한하네. 전염됐나? 신협에 거래해보면 그죠? 그게 신협의 앞에 있는 아가씨가 조합비를 내시면 뭐 비과세 해줍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조합비를 낸다 이 말은 뭐다? 동업자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업자 관계이기 때문에 뭐 해준다? 세금의 우대 혜택을 드립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요. 그럼 조합비를 얼마 내야 됩니까? 하니까 해보시면 알지만 조합비는 정해진 금액이 있다 없다? 없어요. 보통 1,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통장 만들면 돼요. 근데 요즘은 1,000원짜리 좀 심하니까 10,000원짜리 하나 만들어요. 그 10,000원짜리 통장을 하나 가지고 조합비를 가입하면 그 10,000원에 대해서는 이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건 회비이기 때문에 이자가 없어. 그 대신에 1년이 지나면 조합비를 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한 배당이 나와요. 배당. 그죠? 이제 그 조합을 운영했기 때문에 이익이 생기면 배당 얼마 붙는다? 698원 이런 거 못 있어요. 그건 이자가 아니고 배당. 그죠? 근데 그 조합비에 대해서는 뭐 예금 보호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이건 회비지. 그 예적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비를 가입해 놓고 이제 돈을 맡기면 뭐 이자가 뭐 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동네에서 이사를 가게 됐다. 그럼 이사 가려면 조합비 받아가 나가야 되죠. 조합비 내주세요 하면 바로 탈퇴시켜줘요. 그래서 조합비라는 개념이 동업자 경우. 그러니까 신협 이사장은 조합비를 얼마를 냈다? 90% 좀 내놨겠지. 매덕 내놨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 운영을 할 때 정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00원 내놔놓고는 10,000원 가지고 권리가 별로 있겠다 없겠다? 별로 없겠지. 그래서 돈 많으면 조합비 많이 내보라고. 자기가 대표이사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동업자 개념이다. 그런 취지예요. 자, 그래서 이 합유는 지분을 인정하면서도 지분을 처분할 때는 동의받아야 하고 전체 처분할 때는 당연히 전체 동의예요. 이런 보충학습으로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 총류도 그렇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총류는 종중재산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김갑동이라는 종중 대표자가 김해, 김씨, 무슨 공파, 임야가 경기도 용인에 있는 10만 평의 임야입니다. 그럼 이거를 처분하러 왔다. 그러면 지분은 없지만 전체물은 처분할 수 있죠. 그러면 규약이 있습니까? 규약에 따르고 없으면 사원결의서인데 저
김갑동이라는 대표자한테 규약에 따르고 규약이 없으면 사원 결의서를 가져오세요. 그러면 저 사람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어요. 무슨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그런 험한 말 해가 안 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종중재산을 잘 관리해 보면요, 건수가 2건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경기도 용인에 있는 뭐 10만 평 임야를 하나 처분해 줬다. 그러면 그 돈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건 종중돈이니까 그걸 가지고 서울에 뭐 원룸을 하나 구해주세요. 그럼 서울에 원룸을 구하면 그거 가지고 뭐가 나온다? 월세가 나오면 자기들 경비로 쓸 수도 있으니까 건수가 2개가 잘 이루어진다고. 그죠? 그래서 종중재산은 잘 이렇게 친절하게 관리를 잘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규약이라는 말은 김해 김씨 무슨 공파에 규칙이 있으면 보통 규칙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종중으로 등기할 때는 규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규칙을 가지고 오는데 없으면 사원 결의서가 필요합니다. 사원 결의서라는 게 전체 동의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사원 결의서 이렇게 적어도 되고 아니면 전체 동의서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적어놓고 소재지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면적은 뭐 10만 평, 10만 제곱미터. 우리 김해 김씨 무슨 공파 일동은 위 물건을 처분하기로 결의합니다. 그리고 종중인 이름 적고 도장 찍고 이름 적고 도장 찍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찍어줘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서 전체 동의서를 만들 수 있는 사람 이름 누구입니까? 이렇게 해서 이름 적고 도장 찍는데 이렇게만 만들어 놓고 그걸 해버리면 이게 뭐 가짜 도장, 목도장 막 찍어버리면 신뢰성이 떨어지잖아. 그죠? 그래서 이름 적고 도장 찍은 사람들의 뭐가 첨부돼야 되고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은 지금 살아있다는 표시예요. 그리고 인감증명서 이런 걸 딱 갖다 붙이고 도장을 딱 찍어 놓으면 이 서류가 신뢰성 있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까지도 영업을 하는 사람은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여기에다가 도장 받고 이런 서류를 가져오세요. 그래야 이게 등기가 넘어간다고요. 그걸 뭐라 부른다? 사원 결의서. 우리말로 하면 전체 동의서 그런 뜻이에요. 여기까지는 일할 줄 알아야 되지. 그냥 종류재산을 거래하는데 규약이 있나요? 규약에 따르고 없으면 사원 결의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전체 흘러가는 모습을 체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권리관계를 확인할 때는 첫째 진정성, 본인 것인지도 확인해야 되고 본인 것이 확인되고 나면 처분할 능력을 확인합니다. 처분할 능력에 대해서 정리했고 그 다음 공동소유 물건은 이렇게 거래한다까지 온 거예요. 자, 이어지는 단원입니다. 383페이지. 이제 부동산 증명서를 열람받아서 제출한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에 나타나는 권리로서 제일 하단에 보면 가등기가 있는 경우 또 하나 넘어가면 가압류, 가처분, 건저당이 설정되는 경우 구분 건물의 등기부 이런 내용들이 오고 전부 다 어디서 공부한다? 민법이나 등기 시간에 다 합니다. 그런데 특히 등기부에서는 그래도 제일 우리 실무하고 연결되는 게 4번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을 때입니다. 다른 권리들은 그렇게 크게 만나질 않죠. 자, 건저당에 줄 딱 꺼놓고 첫째 줄 중요한 말입니다. 건저당의 경우에는 피담보 채권이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줄 것입니다. 채권 최고액이 기재되는데 피담보 채권과 채권 최고액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일단 별표놓고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채권 최고액을 조사 확인하면 족하다. 이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왔던 조문입니다. 그럼 그거 딱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등기부를 보고 권리관계를 확인하는데 그 권리들 중에서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랬잖아요. 그럼 이런 말이죠. 자, 이 부동산의 국민은행에 건저당이 5천만 원이 설정되어 있다. 이런 내용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때 건저당 하는 건은 뿌리 건자입니다. 뿌리부터 저당을 했다. 뿌리 건자를 씁니다. 건저당이라고. 건자 빼버리면 그냥 저당권 이래 되잖아. 그죠? 저당권의 종류도 3가지가 있어요. 그냥 저당권, 건저당권, 포괄 건저당권 이렇게 저당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만나는 게 건저당이에요. 자, 그러면 국민은행에 건저당이 5천만 원 설정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고는 실제로 5천만 원을 빌렸을까요? 안 빌렸을까요? 실질적으로 안 빌렸어요. 그래서 5천만 원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채권 최고액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채권 최고액이 5천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얼마쯤 빌렸을까요? 하면 4천만 원쯤 빌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런다? 실채무액이라 그래요. 실채무액을 뭐라고 부른다? 피담보 채권이다. 지금 그랬잖아요. 거기 교재에서. 그래서 피담보 채권과 채권 최고액이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개념을 딱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 해야 되죠. 내가 국민은행에 실질적으로 얼마 빌렸다? 4천만 원을 빌렸는데 왜 5천만 원을 설정합니까? 이게 대략 120% 되죠. 왜 설정하는가 하면 국민은행 쪽에서는 돈을 빌려줄 때는 4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안 갚아주면
이 4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한다든지 또 그다음에 이자가 밀렸다든지 하면 경비가 자꾸 발생되잖아. 그죠? 4천만 원만 회수가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경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자도 밀렸고. 그래서 아예 안전하게 125%쯤 이렇게 설정을 잡는다고요. 그러면 그게 얼마? 한 5천만 해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국민은행에서는 유리하겠죠. 그런데 돈 빌리는 사람도 유리해요. 건저당을 설정되면 4천만 원을 빌렸으면 4천만 원을 갚아야 끝이 나지만 건저당은 뿌리부터 밑에서부터 끝까지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5천만 원 중에서 4천만 원 빌렸죠. 그럼 빌리는 사람도 유리한 게 내가 능력이 되면 2천만 원 갚아도 돼. 그죠?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2천만 원 갚으면 뭐가 줄어든다? 이자 줄어들겠죠. 또 돈도 있으면 1천만 원 더 갚아도 돼. 그럼 얼마 남아있고? 1천만 원 남아있겠죠. 그래도 은행에서는 5천만 원으로 담보가 잡혀 있으니까 항상 자기가 얼마를 갚아도 깎아줘도 부담 없죠. 그 다음에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능력이 될 때는 3천만 원 갚았는데 갑자기 또 2천만 원 더 필요해졌어. 그럼 이 설정이 얼마 돼 있다? 5천만 설정돼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는 언제든지 들락날락거리면서 받을 수도 있는 거라. 그래서 빌리는 사람도 유리하고 빌려주는 쪽도 당연히 유리하고 그래서 지금은 나가면 저당권이라 하면 물어라 마나 전부 다 뭐다? 건저당인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실제 채무인 피담보 채권은 4천만 원이지만 채권 최고액은 5천만 원으로 설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중개실무에서는 개업공인유사는 건저당이 5천만 원이 설정되어 있으면 뭐를 설명하면 좋하다? 지금 교재책 같잖아요. 뭐만 설명하면 좋하다? 채권 최고액만 설명하면 좋하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죠?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온다고요? 피담보 채권액, 즉 실채무액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러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걸 주의하셔야 된다고요. 채권 최고액만 설명하면 좋하다. 됐습니까? 좋하다. 그러니까 진렵니까? 좋합니까? 이런 거 묻지 말아요. 하여튼. 이런 좋지. 그래서 책임지는 범위까지는 설명해줘라. 중개업자는 그런 개념이겠죠. 그죠? 저당권에서 중요하게 체크해 놓으시고. 자, 이제 오른쪽에 가면 385페이지 현장 답사의 유의사항. 자, 권리관계에 있어서 또 반드시 현장 답사해야 되는 게 있다 그랬어요. 자, 지금 권리관계를 가고 있는데 현장 답사 중에서 5번의 두째 줄 주택임차권, 법정이상권, 법정저당권, 분묘기지권, 유치권 등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현장 답사해야 되는 권리예요. 자, 현장 답사해야 된다라는 말은 뭐다? 등기가 되지 않는 권리다. 그 말이에요. 등기 안 되는 권리. 자, 그 중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분묘기지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분묘기지권을 또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분묘기지권이 뭐길래 그래 시험에 잘 나옵니까? 하고 묻는다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권리, 분묘기지권인데 이 권리는 민법에서도 공부합니다. 민법에서도 시험 범위입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또 우리 중개실무에서도 잘 들어옵니다. 분묘기지권을 설명하려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가 있습니다. 갑의 땅에 을이라는 자가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누가 무단으로요? 을이 무단으로. 그럼 자기 땅에다가 다른 사람이 건물을 무단으로 지었다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땅 주인인 갑이 본인이 땅 주인이라면 을 보고 뭐라 하겠어요? 나가라. 이제 오래간만에 정답했어요, 지금. 나가라. 내지는 철거해라. 그래야 되죠. 지금 이거 대답 못한 사람 이상한 당신입니다. 그래서 땅 주인이 갑인데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니까요. 그러면 나가시오. 나가시오 아니지. 철거하시오. 이래야 되지. 또 틀렸네, 대답이. 나가긴. 철거하시오. 이래야 되죠. 철거하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건물이 63빌딩이다. 그럼 이게 철거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철거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철거할 사정이 안 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지. 그렇게 나와요. 정답 나왔어요. 뭐 땅 사용료를 내라. 그래야 안 되겠어요. 자, 일단은 무단으로 건물을 지으면 철거하세요. 또는 땅 사용료를 내세요. 이게 정상적인 말이죠. 그런데 요게 건물이 그죠? 갑의 토지에 분묘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을이 무단으로 분묘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일정한 조건이 맞으면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되고 나가지 않아도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분묘기지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을 딱 보고 여러분 느끼는 거, 분묘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단으로 설정했더라도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되고 사용료를 내지 않는 권리를 뭐라 부른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했구나. 그럼 이게 왜 또 중개실무에서는 중요하냐? 또 이렇게 묻는다면 어떤 사람이 땅 임야 10만 평을 샀어요. 수십억을 주고. 왜 샀다? 골프 연습장을 만들려고. 그죠? 공사를 하려고. 근데 거기 분묘가 8개가 있는데 이것들이 철거도 못하고 사용료도 못 받는다면 공사 시작된다 안 된다? 못 되죠. 공사 안 되면 수십억 손해난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죠. 그래서 개업공인사는 뭐를 알고 있어야 된다?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 그죠? 자, 일단은 분묘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385페이지 1번의 의. 지금 제가 말로 설명했던 걸 기억해요. 분묘기지권이란 분묘의 수호를 위해서
그 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에 유사한 관습법상의 판례로서 인정하는 물권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법정지상권하고 유사 개념이다. 물권인데 2번 이런 분묘규칙권이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성립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기억, 니은, 디귿 중요하겠죠. 자, 그림을 보면서 따라갑니다. 자, 그러면 철거하지 않아도 되고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이런 분묘규칙권은 1번 어떻게 하면 성립할까요? 하니까 세 가지. 첫 번째, 토지 소유자의 성낙이 있으면 성립한다. 당근이죠. 자, 땅 주인이 뭐라고요? 만들어도 좋다. 그랬으면 철거하지 않아도 되겠죠. 성낙이 있으면. 두 번째는 성낙이 없었더라도 20년 동안 공연하고 평온하게 시효 취득으로서도 인정해 줍니다. 자, 20년 이상 공연하고 평온하게 시효 취득이다. 이 말은 서로 분쟁이 없었다. 만들어진 지 20년이 넘었다면 인정해 준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별도의 특약 없이 거래하면 성립합니다. 이게 중개실무에서는 중요하죠. 자, 별도의 특약 없이 거래하면 성립한다. 이것도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자, 갑의 토지에 갑의 관련되는 분묘가 있었습니다. 자기 땅에 있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많은 세월이 지나서 을에게 매매합니다. 팝니다. 그런데 묘는 그대로 따라옵니다.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와 묘지 소유자가 달라지겠죠. 별도의 특약 없이 거래하면 성립한다니까요. 이렇게 성립되면 철거할 수도 없고 사용료도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단어를 알아들었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땅을 중개하는 사람이다. 중개를 하거나 아니면 이 땅을 사는 사람이다. 특약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걸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특약 안 하면 성립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월 달에 이 땅을 산다고 계약할 때는 올 11월 달까지는 이 8개를 철거하기로 한다. 특약을 해야만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느낌을 딱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성립 조건 세 가지가 만들어졌다. 그럼 세 가지가 성립되어 있으면 그럼 어떤 분묘기지권의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시험 문제들이죠. 첫 번째, 성립 효과로서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해 줄까요? 하니까 자, 이렇게 철거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권리가 있다면 분묘기지권은 공분에만 한정되는 권리다. 그러면 틀립니다.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해 준다? 주위의 공지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공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공지까지도 인정해 준다. 타인의 토지에 대한 침해가 참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성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성은 분묘 뒤에 여러분 분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늘형의 언덕이 있는 걸 본 적 있습니까? 자, 이런 사성은 어떻게 되는데 하니까 사성은 항상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아, 이 말도 어렵게 합니다. 항상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인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인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은 사성이 바로 뒤에 있으면 인정해 줄 수도 있는데 저 뒤에 있다. 그럼 저 뒤에 있는 까지도 전부 다 인정해 줘버리면 타인의 토지에 대한 침해가 너무나 크더라고요. 그래서 인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범위. 그 다음 이렇게 한번 성립이 되면 기간은 언제까지 인정해 줍니까? 하니까 100년 동안, 50년 동안 그러면 틀립니다. 기간은 수호 봉사하는 한 영구히 인정해 줍니다. 아, 권리가 크죠, 그죠? 벌초하고 묘사 지내고 제사 모시고 하는 동안 영구히 인정해 줍니다. 수호 봉사하는 한 영구히 인정해 준다. 기간. 세 번째, 지료. 땅값을 받을 수 있느냐,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뭘로 한다? 무상으로 한다. 그래서 지료는 청구할 수 없다. 무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단 3번 제외까지 기억해 놓습니다. 단 3번은 제외한다. 3번이 뭐였죠? 요 번호를 안 달았구나. 1. 성낙이 있으면 성립하고 2. 성낙이 없으면 3번 별도의 특약 없으면 그때 3번은 제외한다. 자, 별도의 특약 없이 거래하면 성립한다 그랬죠? 요 성립했을 때 이때는 뭐를?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은 제외한다. 네 번째 알아야 될 거. 추가로 설정하는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묻습니다. 추가로 설정은 이거죠. 자, 분묘기준이 성립되어 있는데 이제 늦게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옆에다가 어머니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추가 설정은 불가하다. 그죠? 추가로 설정은 인정할 수 없다. 불가하다. 지금 판례를 전부 다 하나하나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20, 30년 이상 됐기 때문에 많은 판례가 있고 시험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정리하는 그 정도가 기본 수업입니다. 기본 수업. 여기서 거의 시험 거의 다 들어오니까. 불가하다. 그럼 불가하니까 합장은 할 수 있느냐? 또 이렇게 물으니까 합장도 불가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추가로 설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무조건 추가로 설정은 안 된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공시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물건이라는, 물건에 대한 권리는 내가 이런 물건에 대한 권리가 있소를 남들한테 알려야 된다니까요. 알리는 것을 뭐라 그런다? 공시해야 됩니다. 공시 방법으로서 가묘 안 된다. 이거 작년에 출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시험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가묘 안 된다. 가묘가 뭘까요? 가짜묘죠. 나중에 쓰려고 임시로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것들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시신이 없으면 안 되고. 가묘 안 된다. 평장도 안 된다. 평장이 뭘까요? 평평하게 묻은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알다시피, 그죠?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이렇게 봉을 하죠. 여기에 시신이 있다는 것을 남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평장하면, 평평하게 해버리면 표가 안 나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는 분묘기지권 인정 안 해줍니다. 암장도 인정할 수 없다. 가묘, 평장, 암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까지는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 이 공시 방법도 시험에 거의 2년에 한 번 꼴로 출제됩니다. 자, 그래서 분묘기지권 하는 노트를 기본적으로 기억하시는데, 지금 교재는 이거 말고도 그때 오른쪽에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자, 아무리 많아도 이 기본적인 틀부터 가져가시고, 또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교재를 읽으면서 보완을 하시는데, 요즘은 또 유행하는 게 자연장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수목장, 풍장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이제 그것도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가끔씩 들어오는데 한 문제거리는 아니고 한 줄 정도 들어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수목장을 해가지고, 수목장이라는 게 뭔지 알죠? 나무 밑에 뿌렸다 이 말이죠. 수목장을 해가지고 20년 넘었다고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줄 수 있다, 없다? 상식적으로 접근해봐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냐면 수목장 이런 걸 했으면 흔적이 남았다, 안 남았다? 흔적이 없는데 그거를 난 20년이 지났으니까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따라붙어야 됩니다. 지금 이 분묘기지권을 수업하면 거죠. 항상 여러분한테 이런 전달을 해줍니다. 아주 우리 우수했던 졸업생, 타 지역에서, 그죠? 이걸 왜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자, 이런 분묘기지권을 왜 공부한다? 시험에 나오니까. 뭐 맞추려고 공부하잖아. 그죠? 근데 이런 실제 업무, 실무에서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돈도 잘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예를 이렇게 듭니다. 자, 갑이 터지고 있는 토지에 갑의 임야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졸업생이 중개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이 5만 평의 임야를 왜 중개했다? 5만 평이 30몇 억짜리 땅이에요. 30몇 억짜리 땅이니까 거래가 큰 걸 하나 성사시켰잖아. 그죠? 사는 사람은 왜 산다? 거기를 개발해서 이제 골프 연습장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를 했으니까 큰 건수를 이루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2월 달에 계약을 하면서 이제 그 임야에 가보니까 분묘가 여러 가지 있었겠죠. 그래서 당연히 배운 대로 뭐 했습니까? 뭐 8월 달까지 철거하고 언제까지 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계약을 2월 달에 하게 되면 2월 달에 계약금 뭐 5억 이렇게 지급했겠죠. 8월 달까지 철거할 거니까 철거한 걸 확인하고 중도금 또 뭐 5억 이렇게 지급했겠죠. 그리고 11월 달 되면 잔금을 마지막 20억 지급하고 이제 1월 달부터는 내년 공사가 시작된다. 이제 소토리가 그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큰 계약을 했죠. 그래서 계약금 들어왔어요. 그리고 8월 달까지 뭐 하기로 했다? 철거하기로 토약을 했죠. 그래서 8월 달 중도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다 철거가 됐어. 깨끗하게, 그죠? 그리고 이제 날짜가 11월이 되면 잔금 받고, 이제 잔금 받아야 보통 수수료도 받잖아요. 그죠? 10월 달쯤 돼가지고, 이제 다음 달이 잔금일이니까, 잔금만 받으면 이제 그 거래가 끝나는데, 가보니까 8개인가 9개인가를 철거를 하라 그래서 철거를 했는데, 이게 수풀이 많을 때는 표시 안 나던 게, 산소라는 특징은 낙엽이 지고, 그죠? 풀이 말라버리니까, 이렇게 뻥긋한 것만 묘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비스무리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그죠? 이게 묘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오래된 것들이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거든.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몇 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땅을 팔았는 사람이, 야, 이거는 철거하기로 특약을 없었잖아. 철거 못 하겠어. 자, 이래 되면 이제 분쟁이 시끄러워질 문제가 준비가 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10월 달 말, 그죠? 비 오는 밤에 올라가가지고 요거를 평평하게 제가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야기 한다고요. 평평하게 만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평장이 되면 분묘기지권을 주장 못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공부 잘했는 사람이다, 못했는 사람이다? 잘했는 사람이죠. 왜 10월달 야밤에 비 오는 날 올라갔을까요? 비가 와야 이 잘 깎이거든. 그죠? 그 다음 왜 야밤에 갔다? 시골 사람들은 동네 산소 건드리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말썽스럽잖아. 그죠? 그러니까 야밤에, 그것도 어스름 비 오는 날에, 왜? 땅이 잘 파이니까. 땅이 잘 파인다 그랬지 여기 있는 걸 드러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시신을 건드리면 살아있는 사람 건드리는 거 똑같습니다. 이게 시신, 모욕죄 이런 거 굉장히 형사적으로 범죄를 처벌을 크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평평하게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뜻이다? 평장을 해놓으면 나중에 분명기지권을 주장 못하기 때문에 그죠? 역시 공부 잘하는 사람이 돈도 되죠. 그래서 지금 실무를 왜 공부한다? 시험 치려고 공부하지만 실무를 잘 해놓으면 돈 되는 공부예요 이게. 그래서 이건 입력을 잘 하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런 사례도 들어드리면서 공시효과로서 가묘 안 된다, 평장, 암장은 안 된다 이런 것도 지금 익혀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무는 그래서 공부해야 될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자, 교재 하단에 분묘기지권의 내용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체크해 주시고 내려가면 386페이지 장사에 관한 법률이 또 들어옵니다. 이것도 또 중요한 단원이죠. 장사에 관한 법률 잠깐 하고 좀 쉽시다. 좋다. 장사에 관한 법률은 간단하게 정리하는데 이렇게 체크합시다. 지금 이 분묘기지권을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니까 이 분묘기지권의 취지가 뭐죠? 이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설정했더라도 일정한 조건이 맞으면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아주 분묘를 보호해주는 법이에요. 이런 분묘를 보호해주는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 같이 좁은 국토에 해마다 묘가 만들어지는 게 여의도만한 면적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위기감을 느끼고 이제 분묘기지권을 제한하려고 인정해주지 않으려고 뭐를 만들었다? 장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사에 관한 법률이 들어왔잖아, 그죠? 이 장사하는 법은 무슨 뭐 영업하는 법이 아니고 초상 치는 법이에요. 그래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아는 것도 많아야 되죠. 초상 치는 법 따라야 되니까 지금, 그죠? 그러면 장사에 관한 법률의 특징은 뭐다? 이제부터는 묘를 크게 만들지 마라. 이게 규모입니다. 그럼 작게 만들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철거하시오. 철거할 때는 화장하여 납골하여야 한다. 이게 이 법의 주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법이 지금 2001년도부터 만들어졌는데 약 15년 됐죠. 우리나라는 그전에는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람이 죽으면 매장이 크죠. 화장보다는 매장 문화가 훨씬 컸습니다. 십몇 년 전에만 하더라도, 그죠? 그때 화장이라는 것은 일부 종교단체에서만 주로 화장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 여러분들 가보면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지금 5집에 초상을 치면 3집은 화장한다. 이 정도 들었습니까? 75%가 지금 화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게 만들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화장해야 될 거, 지금부터 화장하자. 이런 문화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도 그 문화는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 법에서 만약에 시험에 문제가 들어오면 항상 규모하고 기간을 묻습니다. 자, 장사에 관한 법률 하단의 주요 내용 작은 글씨들 참고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규모 찾읍시다. 면적이죠. 저기입니다. 387페이지. 387페이지 상단의 3번 분묘의 점유 면적 찾았습니까? 그거 별표입니다.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는 얼마로 해야 된다? 10제곱으로 해야 되고 합장의 경우에는 얼마? 15제곱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3평으로 하거나 부부가 합장하면 5평을 초과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또 그다음에 2번 이런 공설묘지 말고 자기 땅에다가 묘를 쓰는 사람 있죠. 개인묘지는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30제곱. 우리말로 10평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 면적 잘 나오니까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기간 정리합시다. 바로 밑에 4번 기간. 자, 분묘의 설치 기간은 몇 년으로 한다? 15년으로 한다. 별표. 그럼 15년으로 한다는 말은 15년이 지나면 나머지는 철거해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근데 섭섭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15년씩 몇 번은 연장해 준다? 3번은 3회는 연장해 줍니다. 하단에 체크하셨나요? 3회 연장해 주는데 그럼 묘는 이제는 최장 몇 년 동안 둘 수 있다고요? 60년이죠. 한번 설치하면 15년, 3번은 연장해 줄 수 있다. 자, 그럼 연장이 됐거나 어땠거나 이제 기간은 끝나겠죠. 그래 끝나는 것도 재작년 출제 문제입니다. 거기 4번에 끝나는 건 몇 번이죠? 설치된 기간 15년을 한다. 설치 연고자 됐고. 그렇습니다. 4번에 5번입니다. 별표. 자,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얼마 이내에 1년 이내에 재작년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2년 이내에 해가지고 틀린 거 답으로 돌았어요. 1년 이내에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납골하여야 한다. 납골하는 말을 옆에서 싹 뽑아가지고 봉안 이렇게 한번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납골을 봉안 이렇게 말합니다. 납골이 뭔가 하면 화장하고 나면 뼈를 부수어서 그죠? 서랍에 넣는 것을 서랍할 때 납자거든요. 납골 서랍에 넣는다 그런 뜻인데 뭐 부수어서 서랍에 넣고 이러니까 이게 말이 좀 거칠어서 받들어 모신다, 안치한다, 봉안하여야 한다. 그 같은 말입니다. 납골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얼마 내로 해야 된다고요?
1년 내로. 그죠? 그래서 그 기간까지는 체크해 놓읍시다. 자, 그래서 장사에 관한 법률은 분묘기지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 면적을 제한하고 그 다음에 기간을 제한한다. 그게 핵심이다. 그죠? 거기까지 체크해 놓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면 388페이지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로 접어들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합시다.